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대학생을 위한 필수 교양, 완벽한 수업 발표를 위한 전문가 따라잡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스피치를 기반으로 하는 수업에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어디에 초점을 맞춰볼까 고민을 하다 수업 발표에 초점을 맞춰서 그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음, 창조의 시작은 모방이라고 했던가요? 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타고난 말하기 실력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내 말하기 실력, 스피치 실력을 형성하기 위해선 누군가를 따라해 보는 것이 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형태의 스피처들의 특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스피처 중에 어떤 측면을 한번 차용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오늘 수업으로부터 끄집어 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 알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자, 보시면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순간 약간 방송에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위에 계신 분들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오바마 대통령은 알 거고, 오프라 윈프리도 알 겁니다.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있는 사람이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박진영 씨 뮤직비디오에도 나오셨고 미국에서 코난 쇼라는 되게 유명한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 한번 꼽아봤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던 사람이죠. 유재석 씨도 계시고, 강사분도 계시고, 설민석 씨도 계시고, 뭐, 김재동 씨도 계십니다. 김미경 강사님도 계시고요. 각각에 대해서는 좋은 스피치 전문가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분들의 스피치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매번 제 스피치를 연습할 때마다 이분들의 특성이라든가 접근 방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코난 오브라이언이나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유머를 쓰시는 법들을 많이 알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게 단순히 우리들은 대본만 막 외워서 그걸 말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스피치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소통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내고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말하는 내용에 따라서도 접근 방식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면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 스토리텔링이 워낙 좋고요.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낄낄빠빠라고 표현을 하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치고 빠지는 형태의 말이라든가 전체를 조율하는 관리적인 능력이 매우 좋습니다. 설민석 씨 같은 경우에 표현 능력이 정말 좋은 편이고요. 김미경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리스마 꽤 있죠.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각각에 대해서 단점도 있을 겁니다. 단점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코난 오브라이언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진중한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측면의 정치색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도 스피치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김희경 강사님 같은 경우에 되게 좋은 강의 역량이라든가 스피치 역량을 갖고 계시지만 솔직히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들었을 때 왜 반말로 하실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대중 강연이나 이런 걸 하실 때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 장점은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단점은 극복하는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 싶네요. 자, 이런 분야별 전문가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뭐냐면,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을 확률이 꽤 높죠. 직접적이라는 건 본인이 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간접적인 측면에서는 그걸 간접 경험으로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전 요새 유재석 씨가 정말 부럽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해보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을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송을 보면 예를 들어서
놀면 뭐하니를 보다 보면 김태호 PD가 유재석 씨한테 정말 본인이 하기 싫더라도 정말 가지각색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그러한 도전을 해볼 수 있게 접근을 하는 직접적인 경험도 있고요. 또 하나 그 조세호 씨랑 하는 프로그램이 뭐였죠? 유키즈 언더블럭인가?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피치라는 건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내 말로써 녹여낼 수 있는가에 대한 관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셨던 스피치 전문가들의 특성 중 하나가 바로 다양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간접적으로 해서 이 경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대부분의 스피치 전문가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본인이 했던 직간접 경험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대부분 조금 전에 말했던 좋은 스피처들은 이러한 특성을 거의 다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내 경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든 간에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내가 말을 함에 있어서 보다 자연스럽게 나만의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갖고 상대에게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연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떨림 극복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만큼 내 이야기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가 전제가 돼 있어서 자기 신뢰도 혹은 자신감을 갖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억나는 오프닝과 엔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 대중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보다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자연스러운 접근 속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상대를 집중시킬 수 있으며 마무리할 때도 어떻게? 그 사람이 집에 가서도 무언가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엔딩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시작과 끝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발표에서도 이런 시작과 끝, 일반적인 말하기에서도 중간에 어떤 얘기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시작과 끝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면 상대는 좋은 스피처였다고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용적인 측면에선 바로 밑에 있는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건 뭐냐? 경험 활용이에요. 공감과 이상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공감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대상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측면에선 대상자에 따라 접근 방식이 매우 달라지겠죠.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흥미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성별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러한 다른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측면이에요. 음. 근데 함부로 공감을 하는 거니까 함부로 공감하는 척 하는 건 좀 문제고요. 공감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음. 자, 그럼 공감의 요소, 친숙한 요소를 이야기를 한다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상적 요소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강의를 들을 때 어몽길 대장을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히말라야 산맥을 그렇게 많이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렇게 오르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등산이라든가 이 등반이라고 표현하죠. 그 등반 과정을 우리가 강의나 이야기로 들을 때 우리가 직접 그걸 할 수 있는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상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으로서 그런 이상적인 요소가 있었을 때 꽤 많은 집중을 일으켜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스토리라는 건, 그러니까 이야기, 그러니까 스피치의 내용이라는 건 이 둘 중에 하나가 적절하게, 이 두 개가 적절하게 조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과 이상에 대한 측면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좋은 스피처들도 이런 공감과 이상을 적절하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 예시와 연결고리예요.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이런 이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내 얘기 아니라 다른 얘기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얘기처럼 인식할 수도 있겠죠. 수업적인 측면이나 내용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수업 발표나 아니면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먼 나라 얘기 같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적절한 예시와 그 스피치와 이 사람의 공감이나 이상적인 것과의 연결고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다 따로 노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같이 연계되어야 의미 있는 스피치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이제 이걸 경험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이러한 6가지가 자신감과 오프닝, 엔딩, 공감, 이상, 예시, 연결고리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으면 그때서야 좋은 스피처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계속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습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연습하는 방법이라는 건 여러분 스피치에 대한 건 혼자서만 거울 보고 한다라고 해서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 계속 얘기하지만 스피치는 소통에 가까우니까요. 연습은 혼자보다 여러 명이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마음에 걸리죠. 왜냐하면 내 스피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왜냐? 부끄러우니까. 내가 하는 스피치가 부끄러우니까 누군가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서 하는 연습은 그냥 암기에 불과해요. 암기에.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부분이니까 한계가 존재하죠. 대상자 입장에서 이 스피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드백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는지, 어떤 스피인지를 판단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거울 보고 나 혼자 판단을 해봤자 내가 만든 대본에 내가 혼자 연습하고 내가 보여지는 화면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연습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은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동생도 괜찮고요. 부모님도 괜찮아요. 하지만 연습, 발표에 대한 측면이나 스피치에 대한 연습은 보다 많은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습은 하루에 2번 정도만 명확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발표 일주일 전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피치에 대한 수업 발표에 대한 국한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표 일주일 전에 그때부터 스피치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발표 일주일 전에 모임이 시작이 되죠,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PPT나 대본이나 모든 것들이 그때 첫 모임을 갖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팀별 발표라든가 이런 걸 할 때요. 그리고 말하는 거 언제 연습합니까? 발표 하루 전에 하죠. 그런데 어떻게 스피치가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스피치만 어느 정도 집중을 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그래도 이제 발전이 쉽지가 않은데 일주일 전부터는 시작을 해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고 확연하게 성장하는 본인의 스피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발 미리미리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내용 중에서도 비슷한 이런 게 있었어요. 꼭 이제 이걸 뭐 비유가 좋다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버드에 다니는 친구들이 뭐랄까 본인이 성공을 위해서 하는 연습 방법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이 과제 제출이든 시험이든 해야 될 일을 열흘 전에 마무리해 놓는다라는 거였어요. 열흘 전에 마무리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시간 동안 그걸 더 보완하거나 완전하게 만들 시간을 벌 수도 있고요. 그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여유를 갖고 응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실제와 동일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장소, 시스템, 내용적인 측면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동일하다는 게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제가 어딘가에서 이제 발표를 하거나 발표 연습 스피치를 할 때는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발표하는 내용의 이 PPT를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PPT를 보통 3가지 버전으로 구성을 해요. 지금 최신 버전으로 2020년 버전 파워포인트 버전 하나랑 2013년도 버전 하나랑 그 다음에 PDF 버전 하나랑. 왜 그러냐면 제가 강의를 갈 곳이 처음 이제 미리 가서 연습을 해보지 못하는 한 어떤 파워포인트 버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각각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걸 극대화해서 최적화하려면 미리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용이나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서서 강의를 하지 않거든요. 움직이면서 효과를 보고 사람들과 시선 마주치면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장소적인 측면이라든가 시스템적인 측면을 매우 주의 깊게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버전도 있어요. 뭐냐면 혹여나 갑자기 프로젝터 고장이 나거나 컴퓨터가 안 될 때 그럼 말로만 할 수 있는 방법도 연습을 같이 해놓습니다. 사람 숫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목소리 톤이라든가 내용적인 측면도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최고 효율의 연습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동영상에 대한 촬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촬영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말하는 소리와 들리는 목소리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말을 할 때는 되게 잘하는 것 같거든요. 노래 부를 때도 혼자서 노래 부르고 있으면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녹음해 보면 엉망인 것처럼 실제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내가 얼마나 어색하게 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것과 동시에 판단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안 되고요. 가능하면 전신샷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한번 찍어 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최고로 연습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해서요. 이렇게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습 과정에서는 모든 요소를 기획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모든 요소라는 게 저는 이제 설정을 할 때 청중, 동선, 질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청중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대상자가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지 약간 시작할 때도 봤지만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관심사라든가 공통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선이라는 건 내가 어떠한 동선으로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긴장을 쥐락펴락할 건지. 세 번째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입니까? 내가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청중에게 하는 질문. 질문 대상자를 고르는 건 매우 간단해요. 수업 발표에서 스피치를 하거나 아니면 소통을 할 때 질문 대상자를 고르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나랑 눈을 마주치고 리액션을 해주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적극적인 답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냥 끝난 다음에 자 질문 있으십니까?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스피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이 스피치에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청중과 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억을 하게 돼요.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여러분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발표가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참여한 발표예요. 내가 참여한 발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내가 참여해서 대답을 한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피처로서 접근할 때는 이러한 요소까지도 기획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전문성을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연스러운 누군가 질문하는 것처럼 기획을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발표를 함에 있어서 친구 권이 갑자기 좀 어떠한 질문을 사전에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하면서 아까 어떻게 보면 약간 짜고 치는 것 같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전문성이나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응대할 수 있는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판단하게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기획하고 연습해야 될 정말 다양한 요소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적용되지 않은 나쁜 사례를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Hi. Um, I'm doing a presentation on powerful presentations, powerful multimedia presentations. Step one, oh yeah, step one, you had to add a text back on the other slide. Step two, backgrounds and fonts. So colors and, cool cursive, yeah. Step three, you want to choose images that help you communicate. Pull that text real quick. All right, cool. Choose images that help you communicate messages. So stuff that you think that guy would like, I guess. I don't know. Create graphics would be step 4 for data. Yeah. Step 5. YouTube and Fresno, yeah, step 6. Or actually 5, special effects.
spinning and the cool stuff. Yeah. Step 6, hyperlinks. So YouTube. Yeah. 7, put your stuff online. 자, 어떠셨나요? 우선 여러 가지 안 좋은 측면이 있었지만 제일 큰 문제,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청중입니다. 이 친구는 단 한 번도 이 듣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준비가 덜 돼서겠죠? 아무래도 화면을 보느라 청중, 대상자를 잊고 있었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선입니다. 동선이라는 것이 단순히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전혀 갖춰지지 않았죠. 일반적인 수업 발표에서 안 좋은 사례들을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시선만 맞추면, 목소리만 정확하면 괜찮을까요? 자,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of the Starr County Republican Party Executive Committee, good evening. And thank you not only for your attendance, but for allowing me the opportunity to speak. My name is Phil Davison, and I am seeking our party's nomination for the position of Starr County Treasurer. In terms of education, I have a bachelor's degree in sociology, a bachelor's degree in history, a master's degree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a master's degree in communication. And I will not apologize for my tone tonight. I have been a Republican in times good, and I have been a Republican in times bad. 제가 영상을 찾긴 했지만 뭐랄까 이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여러분. 다섯 번째가 감정 조절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저 사람은 뭐가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우선 몇몇 가지 좀 디테일하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하지 말아야 될 측면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되게 흥분 상태라는 건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스피처로서 한번 접근해 볼 때 첫 번째로 이 사람은 말에 여유가 전혀 없어요. 듣는 사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가 이게 어떻게 들릴지 어떻게 보일지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긴장이 됐던 다른 측면이 됐던 간에 본인이 정확히 이걸 체킹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무 과하게 흥분을 했죠. 그러니까 목소리 톤 자체가 막 이런 게 있어요. 성량이 크면 좋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집중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측면에서 성량을 크게 한다라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만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시끄러우니까요. 감정에 대한 조절이나 강조라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도대체 아니 왜 굿 이브닝을 하는데 이렇게 흥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 자체가 절대 내용에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더 확인을 해볼까요? 하나 더는 뭐냐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 있질. 그러니까 왜 움직이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동선 얘기를 했을 때는요, 최적의 동선을 짜라는 거지 무조건 움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움직이면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아니요, 그 움직임의 동선도요, 약간 느림의 미학까지는 아니더라도 포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멈춤이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면서 말하는 건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건 사람의 약간 자연스러움이나 여유를 나타내는 거지만 실제 말을 할 때는요, 고정돼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약간 짝다리로 한쪽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발을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거기에 내가 하려는 주제와 내용에 집중을 하고 안정성을 외형적으로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럼 간단하게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Ladies and gentlemen. 자, 첫 번째, 스피치 전문가는 분야별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개인의 경험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연습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되 피드백을 늘 반영하는 자세를 갖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사전 기획 및 준비로 발표의 완성도, 스피치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분은 낮추시고 여유는 업 하시는 게 바로 여러분이 갖추셔야 될 부분인 거죠. 이게 스피치 전문가가 갖고 있는, 모든 스피치 전문가 중에 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앞서서 분야별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외적인 측면에도 이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을 다 너무너무 일상화된 요소로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요. 혼자서 절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연습과 피드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요. 사전 기획 및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늘 말에 여유를 갖고 있죠. 자, 이렇게 저희가 스피치 전문가들의 특성을 알아봤는데요. 지금은 좀 전반적으로 넓게 공통점들을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바로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